생명과학에서는 화학을 공부할 때처럼 전체 주기율표를 펼쳐놓고 거기 있는 모든 원자들의 주기성이나 특성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생물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원자는 몇 가지 정해져 있고, 제가 최소한 주기율표상 여기 두 개는 제가 숙제로 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20가지의 원자만 외워주시면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같이 보면 첫 번째 주기의 공통점은 뭐였죠? 바로 껍질의 개수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한 개, 그리고 두 개까지 채워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주기부터는 첫 번째 껍질은 다 꽉 찬 상태에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8개의 전자가 배치가 되어야 꽉 차고 다음 주기로 넘어가는 이런 규칙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첫 번째 주기, 두 번째 주기, 세 번째 주기는요, 각 최외곽,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이 전자가 2개일 때, 8개일 때, 또 8개일 때 다음 주기로 넘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각 주기의 맨 마지막에 있는 원자, 즉 최외곽 껍질에 전자가 가득 차 있는 원자들이 비활성 기체라고 불리면서 다른 원자들과 반응을 딱히 하지 않는 원자라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원자들과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요, 나 자신 그대로 안정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로 인해 우리는 원자가 자신의 최외곽 껍질을 가득 채우면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원자들은 자신의 최외곽 껍질을 당연히 가득 채우고 안정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은 첫 번째 주기에 있는 원자들은 2개의 전자를 가득 채워서 안정이 되길 원하고, 두 번째 주기나 세 번째 주기에 있는 원자들은 자신의 최외곽 껍질에 8개의 전자를 가득 채워서 안정이 되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를 아주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최대 2개, 두 번째 껍질은 8개, 세 번째 껍질은 8개가 가득 차면 안정적이다 라고 해서 8개가 2개죠. 그래서 이 다수의 패턴을 따라서 옥텟 규칙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옥토푸스 하면 문어잖아요. 그리고 문어 다리가 8개예요. 그 옥토퍼스에서 따온 옥텟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해보면 8전자 규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가 아닌 다른 원자들은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최외곽 껍질을 옥텟 규칙에 맞게끔 전자를 배치시켜서 안정화를 꾀하게 될 거고요. 가장 주된 전략은 다른 원자와 결합을 통해서 최외곽 껍질의 전자의 개수를 옥텟 규칙에 맞게끔 채워나가는 방법일 겁니다. 그럼 결합을 본격적으로 배워보기 전에 주기율표에서 배우고 넘어갈 수 있는 또 다른 특성을 하나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해둔 이 5가지의 원자의 특징은요, 바로 금속 원자라는 특징입니다. 이런 금속 원자들은요, 최외곽 전자가 하나 혹은 2개, 많아야 3개 정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최외곽 껍질을 채우기 위해서 남한테 전자를 뺏어서 채우기에는 1개일 경우는 7개나 뺏어와야 되고 2개일 경우엔 6개나 뺏어와야 됩니다. 좀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금속 원자의 가장 큰 특징은 전자를 되게 잘 읽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원자들은 금속 원자이고 전자를 잘 읽는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매핑해 놓은 원자들은요, 상당히 많죠. 여기 수소도 있고요. 이렇게 쭉 제 형광펜 따라오시면 돼요. 방금 표시한 원자들은요, 비금속 원자이고요. 금속과는 다르게 전자를 잘 얻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는 원자들은요, 금속과 비금속의 특성을 골고루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준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준금속은 딱히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생명과학을 공부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그럼 예시로 원자를 하나씩 꺼내서 실제로 금속과 비금속이 어떻게 전자를 잃고 얻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트륨이라는 원자를 한번 꺼내볼까요? 나트륨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으니까 금속이죠. 그럼 전자를 잘 잃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나트륨은요, 양성자의 개수가 11개입니다. 전자의 개수 역시 중성이기 때문에 11개라는 소리죠. 그래서 11개를 껍질에 한번 쭉 배치를 해보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트륨의 경우에는 7개의 전자를 외부로부터 각출해 와서 안정되긴 어려우니까
하나의 전자를 외부로 방출하기만 하면 두 번째 껍질이 8개로 꽉 찬 상태로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금속 원자들은요, 전자를 잘 잃으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트륨의 경우에는 양성자의 개수가 11개였죠. 근데 전자 1개를 외부로 방출했다면 전자의 개수가 10개로 줄어드니까 플러스에 비해서 전자 마이너스죠. 이런 전자가 10개가 있으니까 합산을 해보면 플러스 1이 남죠. 그래서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 잃고 안정이 됐을 경우에는 나트륨 플러스 양이온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즉 나트륨이라는 금속은요, 전자를 잘 잃고 전자를 잃었을 때는 양성자 대비 전자의 개수가 하나 줄어드니까 나트륨 플러스인 양이온으로 존재한다. 반면 비금속에서는 염소를 한번 대표적으로 꺼내보고 싶어요. 염소는요, 파란색으로 형광펜이 칠해져 있죠. 비금속이고요, 전자를 잘 얻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성자의 개수는 17개니까 전자의 개수 역시 17개이고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은 10개가 채워지고 마지막 세 번째 껍질에 7개가 채워지면 17개가 완성되니 지금 전자 1개만 더 어디선가 얻어오면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서 염소 역시 안정이 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오히려 염소 마이너스가 되게 되고 이는 나트륨과는 다르게 음이온이 되면서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온이란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그래서 짚고 넘어가면 이온은요, 전자를 얻거나 전자를 얻으면 양성자에 비해 전자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띠게 될 거고요. 전자를 잃게 되면 양성자의 개수가 전자의 개수보다 1개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하를 띠는 원자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트륨은 금속이기에 전자를 잃고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요. 염소 같은 경우는 비금속이기에 전자를 잘 얻고 그래서 음이온을 띠게 됩니다. 여기까지 아주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드디어 결합이라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결합을 왜 한다고 말씀드렸죠? 결합은 원자가 안정되기 위해서 한다. 그럼 원자는 어떻게 해야 안정이 되죠? 바로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야 안정이 되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배울 결합은요,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은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나트륨은 최외곽 전자에 있는 전자 1개만 잘 방출하면 훨씬 더 안정된 구조로 향해 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 외부에서 전자 하나를 받아왔을 경우에 굉장히 안정적인 폼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트륨은 양이온 형태가 되게 되고 염소는 음이온 형태가 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N극과 S극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도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서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끌어당기게 되고 염화 나트륨이라는 이온 결합 화합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이온 결합으로 생성된 이온 결합 화합물을요, 우리는 다른 말로 염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salt라고 적고요. 그 다음으로 배울 결합은요,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의 특징은요,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끼리의 결합입니다. 그럼 뭔가 서로 전자를 얻으려고만 할 텐데 어떻게 서로 타협점을 찾아내서 서로 결합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비금속 원자인 수소 원자 2개를 꺼내봤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의 개수도 하나, 전자의 개수도 하나죠. 그리고 옥텟 규칙에 따르면 첫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가 채워지면 안정됩니다. 자, 다시 2개의 수소를 보시죠. 2개의 수소는 서로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각각의 전자를 공유지에 모으기 시작합니다. 바로 공유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자의 전자를 셀 때 공유지에 있는 전자들은 각각 자신의 최외곽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다라고 생각하고 카운팅을 하면 됩니다. 즉, 2개의 수소 원자가 가까이 놓이면 각 수소 원자는 전자를 공유지에 공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서 서로 안정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호로 표현하게 되면 루이스 점자식 구조를 사용하는데 원소 기호에 이 원자의 최외곽 전자를 표현해 주게 되고 수소 원자의 경우 최외곽 전자가 하나죠. 그리고 수소끼리의 공유 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다른 수소의
점을 옆에다 찍어주면서 이 둘이 결합했다는 표현으로 점 두 개를 공유지에 몰아져 있는 것처럼 찍은 다음에 수소 원소를 옆에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두 개가 공유 결합을 통해서 이어져 있을 경우 우리는 수소 원자 두 개가 모여 있어요 라는 표시로 H2라고 적게 되고요. 이를 우리가 익히 들어본 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분자의 설명으로 바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분자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공유 결합을 통해 형성된 물질을 의미하고요. 자, 여기 또 수소가 나와 있네요. 수소와 수소가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H2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점이 두 개까지만 찍으면 좀 편하겠지만 공유된 전자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점을 찍기가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점 두 개당 선분 하나로 바꿔서 표현하게 되었고, 간단하게 H 선분 H, H2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분이 하나기에 우린 이걸 단일 결합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원자 번호 8번인 산소는 전자가 8개가 있죠. 전자가 8개라는 건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존재하고 두 번째 껍질엔 6개가 존재합니다. 최외곽 껍질의 전자가 6개면 각 2개씩 공유지에 전자를 배치하게 될 경우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지에 있는 전자의 경우에는 전자를 카운팅할 때 왼쪽에 있는 원자나 오른쪽에 있는 원자나 자신의 것으로 카운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를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로 옥텟을 만족하고요. 오른쪽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공유된 전자가 이번에는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이기 때문에 선분을 두 개를 긋게 됩니다. 그리고 단일 결합이 아니라 이중 결합이다 라고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처럼 동일한 원소만으로 구성된 분자를 동종핵 분자라고 하고요. 동종핵이라는 건 같은 원소여서 원자 핵의 구성이 동일하죠. 동종핵을 가진 원자들끼리 공유결합을 했다라고 해서 동종핵 분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알려드린 이유가 화합물의 정의를 살펴보면 두 개 이상의 원자가 아니라 원소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즉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이어야 되죠. 그럼 동종핵 분자는 화합물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순수 원소에 가까워요. 종류가 한 가지니까요. 조금 더 다양한 원소들이 결합된 분자를 살펴볼까요? 물 분자는 우리가 H2O라는 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산소 원자는 최외곽 전자 8개로 만족된 모습을,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최외곽 전자가 각각 2개로 만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메탄을 볼까요? 메탄의 중심 원소는 탄소입니다.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어서 첫 번째 껍질의 2개를 제외한 4개의 전자가 4개의 수소들과 각각 하나씩 공유결합을 형성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를 선분으로 표시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탄소 1개에 수소 4개가 공유결합되어 있는 분자이기에 CH4라고 적고요. 이게 바로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입니다. 이처럼 물과 메탄은 2개 이상의 원소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이기에 화합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당연히 분자도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전기음성도는 특정 원자가 공유결합을 했을 때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소의 경우 전기음성도가 2.1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 플루오린의 경우 4.0으로 굉장히 큰 수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는 수소와 플루오린이 결합하게 될 경우 수소와 수소가 결합하는 것과는 공유전자쌍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루오린이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자 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만약 동종핵 분자처럼 분자 내 원자 간 전기음성도 차이가 아예 없으면, 왜냐하면 동종핵 분자라는 것은 같은 원소들끼리의 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와 분자 내 원자 간 전기음성도 차이가 매우 작은 경우, 아까 그 수치 기억하시죠? 그 수치의 차가 0.5보다 더 작을 경우, 예를 들어 메탄을 살펴보면 중심 원자인 탄소의 전기음성도가 2.5이고 옆에 붙은 수소의 경우 전기음성도가 2.1입니다. 둘의 차이는 0.4밖에 안 되죠. 이는 0.5 미만 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매우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는요, 전자가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지가 않아요.
동종액 분자의 경우 아예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듯이 가운데에서 균형을 이룰 것이고요. 이처럼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한쪽으로 전자쌍이 완전히 끌려갔다 혹은 치우쳤다라고 표현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이러한 결합을 우리는 비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부르고요. 비극성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분자를 우린 비극성 분자라고 지칭합니다. 반면 분자 내 원자 간 전기음성도 차이가 큰 경우는 어떨까요? 0.5보다 더 나는 경우겠죠. 물 분자를 한번 같이 보면 산소 원자의 경우 전기음성도가 3.5인데 수소는 2.1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둘을 빼보면 무려 1.4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분자 내에서 공유 전자쌍이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치우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를 큰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산소 원자 쪽으로 공유 전자쌍이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알짜 전화보다는 전자쌍이 쏠린 산소 원자가 부분 음전하를 띠게 되고, 또한 공유한 전자쌍이 산소 원자 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부분 양전하를 띠게 되고요. 이를 부분 양전하 델타 플러스로 적게 됩니다. 이처럼 전기음성도 차이가 큰 원자들 간의 공유 결합은 전자쌍의 치우침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로 인해 부분 음전하와 부분 양전하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극성 공유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분자를 극성 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비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는 생물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화학이라고 배제하지 마시고 꼭 개념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헷갈리는 분자가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이산화탄소인데요. 중심 탄소에 양쪽으로 산소 원자가 이중결합으로 연결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소 원자의 전기음성도는 3.5이고 탄소의 전기음성도가 2.5여서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꽤 큰 편이죠. 1이나 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극성 분자일 줄 알았는데 분자 구조를 살펴보니 180도의 선형 구조여서 산소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고 간다고 해도 좌우로 균일한 힘으로 당기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쌍의 치우침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즉 이산화탄소는 전기음성도 차이는 크지만 분자 구조의 특이성 때문에 전자가 균일하게 퍼져 비극성 분자에 포함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물에서 다루게 될 분자 중 이런 분자들은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일단 이산화탄소가 그렇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제 강의를 들을 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꼭 잘 익히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캠벨 생명과학 35에서 38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을 다루어 보았고요. 앞으로도 캠벨 책 내용을 페이지 단위로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강의할 예정이니 다음 주 강의가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응원 댓글 하나쯤 남겨주시면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